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는 지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받았던 텍스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좀 양이 줄었죠. 지난 수업 말미에 제가 마지막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렸던 텍스트는 6강에 대한 강의 텍스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의가 거의 안 되었었죠. 초반부만 강의가 되고 다음으로 미루어졌던 내용인데 그 사이에 일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텍스트를 받으셨던 분도 오늘 나누어드린 텍스트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 텍스트를 받으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가 절반인 이유는 원래 6강의 전체 강의 텍스트가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7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다음 주에 혹은 다다음 주에 그걸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반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텍스트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간단한 소개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면, 우리 강의는 세미나 11을 강의하는 수업이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수업이기 때문에 1강부터 강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6강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번 강의가 9강 정도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9강 정도를 하게 되면 9번의 수업이죠. 9번의 수업을 하게 되면 락강 세미나 11의 그 챕터 순서대로 나아간다면 6강, 7강, 8강 정도까지 혹은 9강 정도까지 진도가 나갈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수업의 2주가 혹은 2.5주 혹은 3주 이 정도가 하나의 강의를 다룬다는 거, 세미나의 1강을 다룬다는 거, 그 정도 템포를 염두에 두시면 어디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인지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느리게 나간다는 거죠, 템포가. 자, 첫 부분은 예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뭐 지금으로부터 3주 전이긴 하지만 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4주 전에 마지막 강의 바로 한 주 전에 세계의 이야기와 운명신경증이라는 주제로 한번 그 부분이 간략하게 다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그 이전 강의, 즉 세미나 11의 6강 이전 강의들에 대한 요약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개념. 프랑스어로 해시라고 하죠. 해시. 자, 이 이야기라는 개념은 정신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어떤 방식으로 중요한가 하면, 자, 보통 우리가 정신분석을 말치료라고, 터킹큐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치료가 아닌 것이죠. 뭐 정신분석이 약을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분석은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최면 같은 걸 걸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주요하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래서 안나우가 그걸 터킹큐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환자가 이름을 붙인, 내담자가 이름을 붙인 개념인데 자, 그 이야기가 내담자로부터 나오고 있다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그 이야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분석가에게 요구하죠.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나이브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의미에선 만약에 하나의 이야기가, 이미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소설을 구성하는 것이라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내담자는. 그게 아주 리얼리티에 가까운 것이건 아니면 본인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건 어쨌든 소설과 같은 서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정신분석가는 그것을 일종의 메타픽션으로 만드는 위치에 서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메타픽션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문학에서 메타픽션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소설에 대한 소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소설에 대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가에 대한 소설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물로서.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메타적인 위치에서 픽션을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는 게 메타픽션의 특징인데, 20세기 중후반, 초중반에 등장한, 그렇죠, 아방가르드한 소설의 유형들이잖아요. 한때 그렇죠, 영미 소설을 지배했었던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정체성, 소설이라는 것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소설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흔히 거기서 말해지는 소설가들을 제가 이전 수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보코프와 같은 사람을 들게 되죠. 마르케스와 같은 100년 동안의 고독도 그러한 유형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야기가 어떻게 환상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 소설이 메타픽션이에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그와 같은 위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다는 건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없는 상태가 분열의 상태인 것이죠.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내담자는 의식의 세계에 속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의 어떤 원인자가 그 배후에서 은폐되어 있던가, 혹은 그 이야기들을 지배하고 방향을 설정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그 두 부분이 나뉘어져서 한다는 것이니까, 그 의식의 세계에는 정신분석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의식의 세계가 왜 그렇게 왜곡되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혹은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운 대로 말한다 라는 개념, 그걸 알파벳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락강이 후기에서 셀파베티성이라는 단어로 의미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지난 수업을 들으셨던 분도, 혹은 특강을 들으셨던 분도 상기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그 부분만 따로 띄어서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특강 부분 일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을 들어보시면 배운 대로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배운 대로 말한다. 우리는 배운 대로 말하는데 그게 인간의 숙명인 것이죠. 배운 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이라는 것, 원래 갖고 있는 것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배운 대로 말하기의 상태에서 서사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걸 배워주는 사람의 이야기겠죠. 배운 대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걸 누군가가 나에게 배워주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면, 배운 사람의 이야기는 배워준 사람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건 자유로운 발화는 아닌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발화인 것이니까 그 발화로부터 정신분석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하는 과정으로 이끌려고 한다는 것. 자, 이게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태제예요. 배운 대로 말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는 것. 그 자유롭게 말하기에 가장 흔히 회자되는 테크닉이 자유연상인 것이죠. 자유연상의 영역으로 끌고 감으로써 배운 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식의 세계가 은폐하려고 하는 그 너머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배운 대로 말하기, 혹은 교육받은 대로 말하기, 혹은 에콜 마테르넬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던 것, 즉 모성적 학교라고는 말해지지만 유치원이라고 말해지죠. 에콜 마테르넬 프랑스어로. 모성적 학교, 마테르넬, 모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에콜, 학교라는 뜻이고,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부성적 발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발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추상적 아버지인 것이죠. 사회적 규범과 질서, 그리고 초자, 이런 것들로 융합된 어떤 타자가 우리에게 말을 배우도록 했다면, 그 말은 기억나시죠? 그 말이라는 것은 무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잔뜩 침윤된 그런 상태의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백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말은 중립적인 말이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말 자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건 환상이라는 것이죠.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나의 권력을 주장하고, 혹은 권력에 지배되고,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영향을 주려고 하거나, 자,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말이라는 건 그렇게 정치적이고 권력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규리적이고 규범적이라는 것이라면, 그러한 말을 나에게 배워준 자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1차적인 노력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그러한 길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올바르게 말하는 거. 오르토스라는 거. 오르토스. 올바르다는 뜻이죠. 올바르게 말하기라는 개념은 또한 락강이 정서법, 맞춤법이라는 개념으로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오르토그라피라는 단어. 오르토그라피. 정서법. 똑바로 쓰는 법.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말을 하면서 강제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강제되는 상황.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이 한때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셨었던 분인데 그분이 고향이 지방이었는데 사투리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자, 그렇게 우리가 강제받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한다는 건 이데올로기적인 언어를 쓰도록 강제받는 것이고 우리 사회 지배층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습득하도록 강제받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올바르게 말하기는 어떤 의미에선 소외된 발화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외된 발화. 어디서나 우리는 올바르게 말하도록 하고 올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 사회가 그건 뭐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이 그런 건 아니죠.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에 사투리가 엄청 많은데 텔레비전 아나운서가 사투리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올바르게 말하기의 세계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사하면서 속해 있는 세계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바로 하면서 속해 있는 세계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정신분석은 그 올바르게 말하기를 정지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하기를 정지시키고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면 위반하며 말하기, 아녹토그라피의 세계, 비정서법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바르게 말해봤자 결국은 타자적 발화가 될 뿐이니까. 타자에 의해서 지배받는 발화가 될 뿐이니까. 자, 그게 배운 대로 말하기에서 자유롭게 말하기로 가는 흐름이고 정신분석에서 이야기라는 것을 가정해 보았을 때 올바르게 말하는 방식에서 위반하며 틀리게 말하는 우리가 문학적 표현을 쓰자면 시적 허용의 세계로 자, 이 장소는 시인의 장소이니까 올바르게 말하지 않아도 돼. 좀 틀려도 돼. 위반해도 돼. 라고 문학적 문맥 속에서는 그걸 보장해 주잖아요. 정신분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정신분석의 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위반하면서 말해도 돼. 시적 허용이 가능한 장소다. 라고 제안한다는 것이죠. 왜 시적 허용이 가능한 장소인가 하면 바로 이 장소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문학적 창조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게 정신분석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의료행위가 아닌 거죠.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정신분석은. 문학적 행위이고 시적인 실천이고 창조적인 행위인 것이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면담에서 그런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해하고 그 장소에 들어와서 정신분석을 하게 되면 혹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치료인데 당신이 원하는 건 예술이었는가?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지 않은데 정신분석은 예술가가 되도록 내담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정신분석적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리긴 했는데 의미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 기의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어의 체계에서 기표와 기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표는 언어의 물질성이고 구조이고 기의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의미들이에요. 의미. 그런데 그 의미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의미가 지배받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팔루스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의 의미들을 통제하는 장소는 팔루스의 장소예요. 팔루스는 남근이라고 부르죠. 남근은 누가 갖고 있나요? 남자들이 다 갖고 있는 게 남근이 아니에요. 그건 생물학적 남근인 것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남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최고의 권력자.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혹은 그 사람에게 욕망되는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장소에서 지배하는 누군가를 말하는데
상상해 보신다면 그게 누가 될까요? 남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지배하는 사회이니까.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슬프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렇다는 거죠. 물론 가끔 가다가 어떤 부족이 가무장적 사회가 등장하기도 해요. 여성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주 특정 집단에서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제가 들었던 바로는 어디 베트남 북부의 소수민족이 그런 모계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고, 혹은 심지어 모계적인 사회가 등장했다 해도 결국 그 권력을 획득한 주체의 집단은 지금 남성적인 사회가 휘두르는 폭력과는 다를 바가 없는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폭력의 혹은 그게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는 예외 없이 남성적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재하는 의미의 세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권력이 보존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유한성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유한성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새로움이나 소수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권력이 출현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부장적 세계가 출현한다는 것인데, 자, 그 가부장적 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팔루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락강이 프로이트로부터 남근이라는 개념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하나의 이론인 것이죠. 팔루스는 의미들을 지배하고 의미들을 필터링한다라는 거예요. 의미들을 필터링한다. 그 의미들을 필터링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흔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로서 제시드릴 수 있는 간단한 얘기가 이거예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비슷한 의미를 갖게 돼요. 죽음이라는 거. 누군가가 죽었다. 혹은 내가 죽을 것 같다. 라면 물론 동물적인 거부감이나 동물적인 공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체적인 것이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동물적인 공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후세계라든지 혹은 초월적인 것이라든지 혹은 죽음을 통해서 파생되는 선이라는 개념이나 악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다양한 의미들의 세계가 놀랍게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돼요. 어디에 가서나 똑같은 의미들의 세계를 만나게 돼요. 아마존의 부족 세계라든지 아니면 저 북유럽의 어떤 국가의 세계라든지 어딜 가나 죽음이라는 사태와 관련된 의미들이 비슷하게 발생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비슷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비슷한 방식의 권력 구조가 어디서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비슷한 방식의 권력 구조를 가부장적 권력 구조라고 말하고, 아버지가 지배하는 세계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의미들을 생산하는 장치를 남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팔루스. 그래서 이 팔루스에 집중된 서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화할 때 만나게 되는 서사들인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의미에 집중하고 그 의미가 대체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혹은 뭐 이란에서 어디서나 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수입되면 그게 흥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민족이 만들어낸, 전혀 다른 부족들이 만들어낸, 전혀 다른 국가가, 전혀 다른 문화 배경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영화의 서사가 누구에게나 이해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이해가 가능한 이유는, 그러한 서사들이 이해가 가능한 이유는 동일한 팔루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 서사들은 어떤 의미에선 보편적인 권력에 소외된 서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편적인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서사라는 것이죠. 즉 상징계에 의해서 지배받는 서사이고 팔루스에 의해서 지배받는 서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영화 말고 실험영화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실험영화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가요? 거기서 등장하는 서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나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도 하지만 어렵다라고 해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이해 안 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왠지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저 사람은 뭐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나 같은 범인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세계를 만들 것 같다.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영화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실험영화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 의미의 부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누락시키고 서사에서 팔루스의 기능을 제거해버리면 서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발생의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 앞에 있는 관객들은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의미가 너무나 깊고 초월적이라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현대미술에서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하죠. 현대미술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미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을 노리고 만들어낸 이미지의 장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의미를 누락시킬까요? 팔루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요. 왜 팔루스의 지배로부터 서사를 벗어나도록 만들려고 할까요? 왜일까요? 독자적인 의미의 장치를 발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의미를 만들어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결국 팔루스의 통제를 받는 의미의 세계라면 그 의미의 세계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의미의 세계예요. 팔루스가 지배하는 방식대로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나의 삶을 규정하고 거기서 의미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요? 가부장적 세계가 마련해 놓은 트랙을 따라가는 삶일 뿐이니까 전적으로 소외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미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존재는 타자예요. 그래서 어떤 심오한 의미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에 감화를 받고 내 자신의 삶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은 타자의 의미다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의미인 것이죠. 나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작업은 그러한 의미들을, 그러한 기의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화를 만들면 실험 영화가 되는 것이죠. 팔루스가 약화된 영화. 그래서 의미가 생산되지 않는 영화. 그래서 의미보다는 이미지들의 감각적인 것들에 더 이끌리게 되는 영화 혹은 예술 작품에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의미가 없는 세계에 잠시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팔루스가 지배하지 않는 영역에, 즉 대타자가 지배하지 않는 영역에서 잠시 머물게 되고 거기서 쾌락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쾌락은 특수한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외되지 않은 쾌락이니까. 즉 팔루스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가 나에게 주는 기만적 쾌락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는 의미의 공백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공백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견딜 수 없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2시간은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고문이 되는 거예요, 고문.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예술작품은 혹은 어떤 종류의 영화는 그러한 의미가 부재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해주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의미 없는 세계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잠시만이라도. 그리고 그 순간 그렇게 의미 없는 세계에 등장하는 기표들과 이미지들의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취했던 쾌락을 경험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표의 조합들을 추구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동일한 구조를 정신분석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담자가 발화하는 상황에서 이야기의 의미들에 주목하지 않고 이야기들의 기표에 보다 주목하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발화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발화 자체를 즐기도록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도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하라. 어떠한 의미가 생산될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될지는 분석가의 눈치를 보지 마라. 오히려 분석가가 그것을 제거해주고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기표들이 더 자유롭게 발화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정신분석의 임상 절차라고 한다면, 정신분석의 임상 절차와 즉 이야기가 발화되는 과정과 실험영화, 실험문학, 이게 교차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전의 수업에서 혹은 제가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 정신분석의 본질,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만. 그런데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이 왜 예술적 기회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락강이 시적인 실천이라고 언급했던 그것과 락강이 정신분석이 어떻게 무엇을 공유하는지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전에도 제가 수업 중에 여러 차례 설명을 예로 드렸지만 그 조르주 베렉이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의 실종이라는 소설, 이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것들을 실현해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했어요. 라 디스파리시옹이라는 소설인데요. 장편 소설인데 무엇이 실종됐는가 하면
무엇이 실종되는가 다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로 실종되는 것은 무엇인가? 알파벳의 E가 실종되는 거예요. E. A, B, C, D, E. 프랑스어로는 으라고 하죠. 으가 실종이 된 것이죠. 으를 빼고 프랑스어를 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일단 나라는 단어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여성적 형용사도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여성적 형용사형은 그 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으라는 알파벳을 빼고 소설을 쓴다는 건 엄청난 도전인데 더욱더 놀라운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그 소설이 발표되었을 때 평론가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몰랐어요. 도대체 뭐가 실종됐는지. 읽어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장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리저리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결국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즉 의미와는 상관이 없어요. 기표 하나를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소설을 구성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소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효과는 그 으라는 기표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기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면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에 관련된 단어들이 누락되어야 하고 기억에 관련된 단어들이 누락되면 의미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의미가 변화된 것을 보상해내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불러와야 한다는 것이니까 결국 기표가 의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신분석과 공유하는 부분은 우리의 무의식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기표가 누락이 돼요. 즉 억압되는 기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표인가요? 충동에 관련된 기표들, 트라우마에 관련된 기표들, 어떤 특정한 기표가 억압이 돼요. 그건 의미가 억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표의 형태로 억압이 돼요. 어머니의 충동, 어머니의 욕망과 관련된 내 자신의 충동의 어떤 기표들, 개인사에서 등장했던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누락이 되거나 억압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억압된 상태에서 하나의 서사가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유형의 기이한 서사가 출현하고 그것의 출현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팔로스가 그것을 재조직하고 재조합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개인사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결국 이 페레게 소설에 등장했던 그 으라는 단어의 실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정신분석의 무의식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이 결국 그러한 문학적인 실험의 과정들이 정신분석의 실험의 과정들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될 세미나 23의 그 쌍톰 증환이라는 세미나 23번째 세미나죠. 락강의 세미나에서 급기야 락강은 자, 이 세미나 11이 강의된 이후 10여 년 지난 상황이죠. 9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락강은 이제는 문학 자체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학 자체. 근데 아주 특수한 문학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특수한 소설. 제임스 조이스라는 정신병자가 만들어낸 특수한 소설을 분석하면서 그것과 정신분석을 교차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왜 교차시키려고 했는가? 왜 제임스 조이스인가 하면 제임스 조이스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사람인가요? 팔로스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팔로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설을 쓰는데 소설이 파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정신병자들의 담화가 그러하듯이 그런데 이 사람의 소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일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일관성은 아니고 소설 자체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특수한 일관성이죠.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은 쓰게 됐는가? 제임스 조이스는 본인만의 팔로스를 발명해내는 것이니까 그 과정이 정신분석의 내담자에게 요구하는 과정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락강이 지금 뭘 하려고 했는지 아주 초기부터 혹은 세미나 11에서 이미 명백하게 등장하는 의미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문학적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이에요.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은 이거라는 거예요. 시적 실천이다라는 거죠. 물론 문학적 실천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은 아니니까. 뭔가 글로 써져서 발표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냥 내담 상황에서만 출현하는 발화의 현상들인 것이고 그러한 효과들인 것이니까. 그렇다면 문학과 아주 유사한 말의 실천, 말 치료의 실천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런데 다시 이야기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자, 그런데
다시 이야기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 혹은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요청을 받고 하게 되는 이야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 혹은 한 국가가 출연할 때 등장하는 신화적인 이야기, 혹은 국가가 현재 자신을 설명하는 이야기들, 혹은 이 세계사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의 목적은 뭐냐면,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아주 동일한 교차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주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목적은 은폐라는 것이죠. 은폐. 무엇을 은폐하는가? 주체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체의 진실은 무엇인가? 무의식의 진실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충동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충동에 관련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만나게 되는 최초의 서사들, 혹은 요구해서 받아내게 되는 최초의 서사들을 상상해 보세요. 뭔가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상적인 동화적인 서사들이 동원이 되죠. 그리고 그 구조가 그 이후에 다른 많은 세계들 속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서사들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들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은 대체로 보드리아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디즈니랜드라는 서사는 어떻게 발명되는가?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미국에서 디즈니랜드라는 곳에 가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서사잖아요. 거기 만화 속의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만화 속의 캐릭터들이 자신의 역할을 그 안에서 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동화 속의 이야기들이 실현되는데 그곳에서 주체는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포드리아의 주장에 의한다면 미국 전체가 그렇게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가상적 세계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특정한 지점에서만 이곳은 가상적 세계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디즈니랜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는 폭로가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죠. 트럼프를 보세요. 그야말로 디즈니랜드 만화 속에 나오는 악당의 이미 가만히 보면 재밌는 구석도 있어요. 거기서 막 그 악당은 애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트럼프와 어떤 7살 남자아이의 대화. 아직도 산타를 믿느냐? 라는 대화. 그게 바로 디즈니랜드의 이 등장인물들이 동심을 파괴하려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서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화적인 인물이죠. 트럼프라는 인물은. 악당과도 만나고 누구와도 만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그게 디즈니랜드적인 가상적 캐릭터이니까 그걸 그대로 연기하는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미국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걸 은폐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자, 다시 이야기의 세계로 돌아온다면 그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무언가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발화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주체 개인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서사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서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떠나간 연인을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한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남자가 이 여인에 대해서 떠나간 여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친구들이 붙잡고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를 버릴 수가 있는가. 자, 이 이야기의 서사가 은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근원적 상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이 남자가 상실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어머니와 관련된 충동과 쾌락의 세계가 사실 현실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상실을 가져왔을 때 이 남자는 근원적인 상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현실의 상처를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은폐를 위해서 이야기가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팔루스인 거예요. 팔루스. 의미화의 보편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그래서 누군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문학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그 문학을 하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팔루스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받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을 요구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요구받죠. 하지만 글이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적 실천은 정신분석의 실천과 교차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소리를 발명해내는 것이죠. 새로운 목소리를 발명해내는 것과 팔로스의 세계에 글이 속하게 되는 것은 대립하는 문제인 것이죠. 전혀 교차되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시작은, 그리고 이야기의 숙명은 타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받는 그런 숙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야기들이 흘러갈 것을 요청받고 그러한 일종의 관성을 가지게 돼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만들수록 타자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내담자가 분석가 앞에서 하게 되는 얘기예요. 내담자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신에게 이해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자기 검열을 하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죠. 저도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게 바로 분석가가 바라던 바예요. 본인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본인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이해하는 이야기를 내담자가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은 자, 팔루스의 세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분석가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처음에는.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 찾아내려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또한 이야기가 발화되면 발화될수록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는 어떤 장소이기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극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라는 것은. 우선 먼저 내담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극점. 첫 번째 극점은 끌려 들어가는 중력의 장소는 일종의 관성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중력이기보다는 동일한 방식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그 일종의 공전되는 장소는 팔루스의 장소예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도 그리로 가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도 팔루스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도 모두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발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극점을 팔루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팔루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 어렵고 아직은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관념으로 끌려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고정관념의 영역으로 내 이야기를 포함시키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고정관념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지만 고정관념이란 무엇인가 하면 말을 분석해보면 관념들을 고정시켜주는 축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우리의 관념들이 이리저리 파편처럼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념들이 끌려 들어가서 달라붙게 돼요. 중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정관념의 세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발화를 시작해도 그 고정관념의 세계로 우리의 발화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오히려 좋아해요. 모두를 설득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나 자신도 설득이 되는 것이니까 그 고정관념의 축으로 이야기가 끌려 들어가는 자, 그러한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라면 두 번째 현상은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 현상은 새로운 것인데 두 번째 장소는 실제의 중력의 장소예요. 실제의 중력의 장소. 마치 조금 전에 제가 조르주 베렉의 소설 그 실종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자, 그 소설 속에서 그 이는 그 은은 프랑스어의 그 알파벳 은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안 썼으니까.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했으니까. 즉 의도적으로 억압했으니까.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설 속에서 본인은 거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어보자면 그 소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불가능하죠. 알파벳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번역하겠어요. 근데 번역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종의 창조가 된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언어를 예로 든다면 일단 나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나라는 단어를 쓸 수 즉 아라는 우리나라 말에 아야 어여의 그 아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면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가는 본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겠죠. 본인은 이렇게 아니면 사극의 용어를 써서 지문 이렇게 쓰겠죠. 농담하듯이. 자, 그렇다면 그걸 읽을 때 처음에는 이러한 이상함들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이 본인이라는 단어는 결국 이 짐이라는 단어는 결국 나라는 단어를 메꾸기 위해서 소환된 것들이었구나. 결국 모든 이야기가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그
나라는 단어는 어떤 중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즉 어떤 강하게 억압된 무언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를 끌어당기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또한 하나의 강력한 힘이라면 그건 두 번째 극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팔루스의 세계가 있고 즉 고정관념의 세계가 이야기를 끌어당기고 다른 입장에서는 억압된 실제가 조금 뒤에 우리의 강의 속에서는 제가 대상 A라고 부를 그 세미나 6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미나 11의 6강에서 소개될 대상 A라는 것이 두 번째 극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극점 사이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의 발화라는 거예요. 이 두 극점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쪽이 포기되면 병적인 사태가 나타나요. 어느 한쪽이 포기되면. 예를 들면 실제가 포기된다면 자, 그럴 땐 무의식이 없는 주체가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태가 출현한다면 완전히 소외된 주체, 완전히 타자의 언어에 지배된 주체, 즉 로봇과 같은 주체가 출현하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완전히 타자의 언어에 장악당하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병적인 상태잖아요. 병적인 상태죠. 그런데 반면에 팔루스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고정관념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 우리 그런 상태를 언제 겪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불안전해질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던 어떤 현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 혹은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혹은 어떤 직장에서 완전히 축출당했을 때, 혹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 사회와 내가 연결될 수 없는 방식으로 파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 즉 고정관념의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혹은 고정관념 자체가 나를 완전히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 실제 쪽으로 완전히 끌려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온갖 종류의 환각을 보고 환상을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병적인 사태에 도달하는 장소인 것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적인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완전히 끌려가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고 이 둘 사이에서, 이 둘의 긴장 사이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죠. 조화를 이루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지점, 즉 균열의 지점 혹은 실제의 지점,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운명신경증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지점이라고 지난 수업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주체의 발화가 그리로 끌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고정관념의 세계는 아니에요. 고정관념의 세계는 어떤 특정한 주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로 끌려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해요. 그냥 이 사람이 이해되는 방식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건 말고 무언가 어떤 발화가 결론부에 가서는 비슷한 장소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거기가 어딘지 가늠할 수 없는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해도 파국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는 주체, 그게 바로 운명신경증의 주체인 거예요. 어떠한 서사를 시작해도 어떤 특정한 죽음의 장소로 서사를 이끌고 가고 그 서사에 맞게 자신의 삶을 빨려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주체들의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운명신경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 그 프로이트가 잠깐 언급했던 그 운명신경증이라는 이러한 상황.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어떤 주체들의 흔히 말해지는 병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현실들. 즉, 항상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 사랑이 잔혹하게 파괴되는 그러한 결론으로 언제나 이끌려 들어가서 매번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주체들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걸 운명신경증이라고 프로이트가 말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러한 주체들만 그런 거 운명신경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운명신경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두 가지 극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도 고정관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 그러한 주체도 운명신경증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야기를 시작해도 결국은 남들이, 즉 타자들이 욕망하는 세계로 자신의 이야기를 귀속시켜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병적인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병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병. 근데 어떤 병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있고 어떤 병은 아주 소수만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병증적이다라고 간주되는 것일 뿐이지 자, 정상이라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야기에서 고정관념이나 팔루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조금은 그 병적인 세계로 가보고 싶어요. 흔히 말하는 실제라고 부르는 세계, 실제의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계. 자, 이러한 세계는 어떤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가,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것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라칸 그렇게 이야기하죠. 상징계의 온전한 지배가 실패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실제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실제를 대상 A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러한 실제가 언제 어떤 종류의 문학 속에서 발견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미 세미나 7에서 라칸이 소개를 했던 사례인데 안티고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티고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인물인가요? 그야말로 증상 그 자체인 거예요. 국가, 즉 크레온이 지배하고 있는 그 국가 체계, 고정관념의 체계, 합리적인 의미화의 체계 속에서 등장한 안티고네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여자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히스테리적 주체의 화신인 것이죠. 라칸이 히스테리적 영웅, 위반의 영웅을 출연시켰던 그 세미나 7의 모든 강의 중에서 가장 빛나는 주체예요. 가장 주목을 끄는 주체인 것이죠. 안티고네, 소포클레스의 희곡에 등장했던 바로 그 여자 아이라고 불러요. 그 소포클레스의 희곡 속에서는 이 아이라고 부르죠. 이 여자 아이.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티고네가 욕망하는, 뭘 욕망하나요? 국가의 배반자인 폴리네이케스, 자신의 오빠죠. 죽은 시체, 오빠의 죽은 시체를 매장할 것을 요구해요. 그걸 욕망해요. 그러니까 매장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애도해 줄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아무도 애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반자이니까. 그리고 배반자이기 때문에 크레온이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애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정관념의 세계가 혹은 팔루스의 세계가 거부한 대상을, 즉 억압하려고 한 대상을,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려고 했던, 그래서 썩 없어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것을 기다리려고 했던 대상을 유일하게 혼자서 욕망한다는 거죠. 안티고네는 그런 인물이라면 안티고네야말로 상징계의 온전한 지배를 거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징계는 국가이고 상징계는 크레온의 합리적인 세계인 것이니까, 자, 그 세계를 거부하고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욕망한다는 것이죠. 즉 현실 원칙의 세계를 믿지 않고 안티고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하데스의 법을 믿는다. 지하세계의 법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세계, 현실을 지배하는 현실 원칙의 세계와는 다른 법인 것이죠. 그것은 즉 죽음 충동의 법인 것이죠. 자, 그걸 자신은 믿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그 시체를 매장하기를 욕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폴리네이케스는 근친상간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안티고네에게는 근친상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자, 그럴 때 크레온이 나타나서 논박을 시작하죠. 제가 이전의 강의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크레온이 논박을 시작하죠. 왜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하려고 하는가? 그자는 국가를 위협했던 반역자이다. 외국의 군대를 끌고 와서 국가를 위협에 빠뜨렸다. 그자를 매장하면, 그자를 위해서 국가가 애도해주면 국가의 법 자체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거다라는 논박을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박을 해요. 크레온이 아주 현명한 논박을 하죠. 거의 솔로몬과 같은 논박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무도 그 크레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라는 건, 크레온의 이야기라면 보통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가 하면 코러스의 장치가 있죠. 코러스들이 뒤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노래만 하고 박자만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화도 해요. 그래서 이 코러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죠. 크레온이. 그렇지 않냐? 내가 맞지 않느냐? 라고 동의를 구하죠. 그랬더니 그렇던가 말던가 코러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코러스의 그 인물들을 매혹시키지를 못하죠. 이 코러스의 인물들은 누구를 대리하는 인물들인가 하면 고대 그리스 비극의 장치 속에서는 관객을 대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라칸이 지적을 하죠. 코러스가, 혹은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코러스라는 장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러스는 관객의 반응을 유도해내고 혹은 관객의 반응을 대리해준다는 거죠. 먼저 슬퍼하고, 먼저 놀라하고, 먼저 즐거워하고, 먼저 반응하는 주체들이라는 것이죠. 이 코러스의 기능은 현재 텔레비전 기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패널들이 바로 그 코러스의 기능을 정확히 하고 있잖아요. 먼저 놀라고, 웃고, 비난하고, 칭찬하고, 이 먼저 하면 관객이, 이 시청자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코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코러스가 전혀 매혹되질 않아요. 크레온에게는. 국가의 법에 매혹되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 코러스는 안티고네에 매혹돼요. 그녀의 아름다움, 그녀의 무시무시함에 매혹이 되는데 그 안티고네가 그 고정관념과 팔로스를 대표하는 크레온의 논박에 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폴리네케스의 시체를 매장해야 하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설명이 아주 허접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뭐 이런 거예요. 뭐 남편이 죽었다면 남편은 다시 결혼하면 되니까 중요하지 않다. 아들이 죽었다면 아들은 남편으로부터 다시 나오면 되니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오빠는 다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오이디푸스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오빠를 다시 또 다른 오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오빠는 유일하다 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다 똑같지 않나요? 뭐 남편이 죽었으면 또 다른 아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안티고네가 하는 이 논박이 굉장히 허접하고, 실제로 이 논박이 아주 허접하기 때문에 이 소포클레스의 이 비극 중에 안티고네를 분석하는 그 이전의 문학 사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이건 소포클레스가 쓴 것이 아닐 거다라고 의심을 해요. 괴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락강이 지적을 하죠. 이건 소포클레스가 쓴 게 아니라 구전되는 그 이후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덧붙인 것이 아닐까. 소포클레스가 이 정도로 허접한 사람은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락강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소포클레스가 썼을 거다.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지금 안티고네가 하는 말은 정확하게 안티고네적인 발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발화인가 하면 의미가 맞지 않는 발화예요. 왜냐하면 의미의 세계, 관념의 세계, 팔로스의 세계는 크레온의 것이기 때문에 안티고네는 그러한 논박에 이길 수도 없고 이길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결국 말싸움에 지니까 안티고네가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하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나는 오빠를 시체를 매장해줘야겠다. 그게 안티고네의 힘인 것이죠. 어떤 힘인가 하면 팔루스의 지배에 맞서는 힘인 거예요. 팔루스의 논리가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맞서는 행위인 것이죠. 그게 바로 아무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죠. 즉 아무튼은 뭐냐면 논리를 거부하는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는 당신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튼이라는 발화는 상징계를 거부하는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쾌락은 상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혹은 아무튼이라는 것은 동어반복의 지점이기도 해요. 동어반복은 진리가 발화되는 유일한 가능성의 발화인 것인데, 그게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서에서 등장하는 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나는 나이다 라는 동어반복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다. 오라버니는 오라버니니까요 라고 분명히 그 동어반복의 표현을 통해서 안티고네가 표현을 해요. 왜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해야 하는가? 오라버니는 오라버니니까, 나의 오라버니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지점에서 결국 오라버니는 오라버니니까 나는 나이다라는 신의 발화처럼 똑같은 기표가 두 번이 반복되면 첫 번째 기표가 두 번째 기표에 의해서 지워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공백이 등장한다는 거죠. 균열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그 균열을 스스로 체현해내는 인물이 안티고네라는 거예요. 공백이 출현하면, 그리고 그 공백을 끝까지 고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포클레스의 그 비극을 보세요. 모두가 다 죽게 돼요.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암시받을 수 있는가? 즉 상징계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국가의 체계가 몰락해요. 국가의 체계가 몰락하는 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정신분석적인 태도에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몰락해야, 낡은 국가가 몰락해야 새로운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매번에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하는 일이 뭔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갱신하자, 업데이트하자, 새롭게 나아가자, 앞으로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 뒤에 있는 것을 몰락시키기 전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균열을 고집하고 균열을 체현하고 동어반복의 실행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서사들을 몰락으로 이끌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안티고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전형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점이 바로 모든 이야기가 발화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운명신경증의 장소라는 거예요. 소포클레스의 비극 속에서 등장하는 코러스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끌려서 매혹당하게 되는 존재가 안티고네인 것처럼 그 지점을 정신분석은 발견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지점.
그 지점이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정신분석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신뢰하는 아문튼의 지점. 즉 지식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지점. 자, 지식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지식,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컸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욕망하지 않고, 가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세계는 어떻게 바라보아지고 있는지, 자,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없는 주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식은 타자의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한계에 이르는 지점, 즉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을 분석가는 주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가가 주목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 지점으로 끌려 들어가는 발화를 지속적으로 시켜보면 몇 달이고 기다려보면 분명히 발화는 그리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실제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가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자, 그런 이야기를 어떤 내담 끝에, 분석 끝에 몇 달이 지난 후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렸을 때 그것을 꿈으로 꿨는지 아니면 현실로 경험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모를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아주 나중에 기억의 장소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내담적인 발화를 경험한 끝에 무언가가 찾아지는데 그 현실이 중요한 현실이긴 한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의 등장 방식인 거예요. 가장 환각적인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세계는 어디인가요? 팔로스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팔로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장소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용어를 역전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건 현실적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타자의 현실이라는 의미에서 비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 자신의 현실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촉발시켰던 어떤 진정한 실제가 있다면 그 실제는 그 리얼리티의 세계의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이라는 속성을 거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꿈처럼 느껴지고 가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거, 어떤 감각만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주 많은 내담자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 있는데 느낌은 생생한데 어떤 당혹감, 어떤 충격 이런 느낌은 생생한데 그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 장소에서 어떤 기표가 발견이 되면 그 기표를 우리가 S1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촉발시켰던 첫 번째 기표, 즉 억압된 기표. 조르주 베레의 소설에서 바로 그 알파벳의 그 가 그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불려온 거예요. 그걸 억압하기 위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불려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잠깐 여담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쯤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드리는 이 지식, 이 락강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과연 지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리 많이 반복을 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여담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관련이 있어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칸트를 번역하셨던 우리나라의 아주 원로학자이시죠. 분이 어떤 용어에 대한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전에도 이 번역 문제에 관련해서 오역으로 간주되는 혹은 그렇게 오인되는 혹은 비판되는 자 그러한 새로운 번역 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는데 고소한 적도 있어요. 어떤 새로운 책이 등장했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소를 하셨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칸트의 번역어 논쟁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간 거죠.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신문 미디어 방송에서 회자되는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뭐 락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니까, 혹은 그분이 뭐 그런 책을 출간하고 싶으니까 뭐 관심 있게 읽어보셨는데, 그분이 하는 가장 흥미로운 취미생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번역된, 한국 사람이 번역해 놓은 것 중에 오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오역했더라, 저렇게 오역했더라. 그리고 제가 지금 세미나 11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번역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확한 번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말도 많아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오역을 했던 말았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락강이 신이에요? 한마디 틀리게 번역하면 세상이 무너지나요? 락강은 지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자신의 강의를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인문학의 근본적인 태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관심한 거예요. 인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정신분석,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정신분석의 특징과 똑같은 것을 인문학은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이 얼마나 정확히 번역이 됐는지, 얼마나 작가의 사상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사상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들어와 봤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겠어요? 그 사람 평생 본인의 학문을 했는데 내가 한 몇 년 공부한다고 해서 10년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사람보다 뒤늦게 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식을 제 아무리 정확히 안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나에게 있겠어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칸트를 토시 하나 들고 완전히 이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목적으로 하는 학자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인문학을 가지고 우리는. 인문학을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S1의 수준으로 되돌려야 돼요. 즉 그 책에 등장하는 지식 S2들의 세계를 S1의 수준으로 되돌려서 그 기표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 기표를 통해서 내가 사생아를 만들 수 있으면, 사생아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건 그야말로 성공하는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자, 칸트 그대로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칸트를 가지고 내가 다른 괴물을 만들어내면, 칸트를 죽이고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칸트라는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칸트를 죽이기 위해서는 물론 칸트를 탐독하고 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칸트를 왜곡시키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칸트를 왜곡하지 않으면 새로운 칸트가 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게 인문학의 목적이에요. 그게 인문학이 시작했었던 수준에서부터 이미 표현되었던 목적이에요. 소크라테스를 왜곡하는 플라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철학은 심각하게 왜곡됐어요. 근데 아주 우아하고 위대하게 왜곡이 된 것이죠. 플라톤에 의해서. 그러한 왜곡이 인문학의 목표예요. 하나의 책을 읽고 그것을 왜곡해서 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그 인문학 서적을 썼던 그 철학자나 인문학자의 삶을 그대로 쫓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격언들을 암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확한 번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역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오역하라는 것이죠. 물론 섣부르게 하는 것은 욕먹겠죠.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역을. 제대로 치밀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락강의 지식을 토시 하나 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유는 락강의 지식을 나눠서 먹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을 먹어서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을. 락강의 기표를 가지고 와서 오염시키자는 것이죠. 그걸 변형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맞게 재조직화하자라는 것이죠. 창조하자라는 거예요. 그 기표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즉 내담자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벌여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내담자가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지식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즉 지식을 분절시키고 지식을 파괴하고 그 지식을 해체하고 거기서 등장하는 기표들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새로운 삶의 서사를, 픽션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그 서사가 이미 소외되어 있는 그 내담자의 이야기가 어디로 자꾸 은밀하게 끊임없이 이끌려 들어가는지를 관찰해야 되고, 거기를 실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109페이지, 세미나 11의 구격본 109페이지에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가 바로 지각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는 한에서의 실제적인 것이 있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실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는 어떤 거 아니면 지각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실제라는 장소가 환각적이다, 리얼리티가 없는 장소다, 혹은 리얼리티적인 속성을 거부하는 장소다라는 말과는 대립되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락강은 실제를 지각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한 장소다라고 말한다. 지각의 동일성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말 그대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각의 동일성. 자, 이 사물과 내가 느낀 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잡았는데 물체가 있죠. 딱딱한 물체. 그리고 마이크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리얼리티예요. 내가 무언가 잡았고 딱딱한 물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지각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지각과 사물의 일치. 그런데 락강은 지금 지각의 동일성의 장소가 실제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바에 의한다면 자, 지각의 세계는 인지의 세계인 것이죠. 상징계의 장악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를 터치하면 이게 리얼리티처럼 느껴지지 않아야 해요. 이걸 느끼는 방식은 팔로스가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느끼는 방식은 고정관념이 나를 지배하는 방식대로 나는 느끼니까. 그리고 무언가가 잡혔다면 나는 지각의 동일성의 원칙이 아닌 방식으로 느껴야만 하는 것인데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 지각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고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 리얼리티의 세계에서 지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지각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낀 것과 실제의 사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각의 동일성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사물들은 그렇게 있지 않은데 우리는 배운 대로 지각하기 때문에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결국 현실 세계를 환상으로 가정을 하고 유일하게 지각이 왜곡되지 않은 상황을 실제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는 불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은 이미 가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고 팔로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왜곡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즉 팔로스의 지배를 받아서 실제로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니까 지각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세계이지만 실제는 원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지각의 동일성이 원칙으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즉 왜곡되지 않은 세계라는 것이죠. 이 왜곡이 일어난 과정을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 현실 원칙이라고 부르고 억압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이러한 리프리젠테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지각의 동일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실제적인 장소이고 그 장소로 모든 서사가 마치 운명신경증의 흐름처럼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는 운동을 반복한다는 거. 이 빨려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운동을 제가 이전의 강의들에서 아들이 불타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악몽이 우리를, 즉 꿈의 세계는 억압이 느슨해지는 장소인 것이잖아요. 억압이 느슨해졌다는 건 팔로스의 기능이 느슨해진 거예요. 팔로스의 기능이 느슨해졌다는 건 상징계의 체계가 느슨해졌다는 것이죠. 느슨해지는 장소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는 실제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너무 가까이 끌려 들어갔을 때에는 또한 방어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쫓아낸다는 것이죠.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반복 운동이 실제로 끌려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꿈의 세계라는 것인데, 자, 그 실제의 장소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곡되지 않은 장소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현되지 않는 장소예요. 재현되지 않는 장소. 리프리젠테이션 되지 않는 장소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리프리젠테이션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수업 안 들으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리프리젠테이션, 즉 재현이라는 것은 S1이 S2에 의해서 재현되는 것을 말해요. 첫 번째 기표가 두 번째 기표에 의해서 필터링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보편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재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현됐다는 것은 가상적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개별자인 것이잖아요. 근데 개별자가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같은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 그 개별적인 상황을 억압받고 부인당해야 돼요. 그리고 보편적인 것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재현인인 것이니까 재현되지 않은 장소는 그렇다라는 의미에서는 실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 장소에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 장소의 이미지를 제가 다른 책에서는 그 장소의 이미지를 아케이로포이에토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악마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아케이로포이에토스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인간의 손으로 그려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은 이라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근데 이 아케이로포이에토스를 쓰도록 명명하는 대상들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예수의 시신의 흔적이나 예수의 얼굴의 흔적이
천에 묻어 있었던 것이거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뭐 피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성물을 가리킬 때 이걸 아케이로포이테우스라고 부르죠. 자, 그 성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재현되지 않은 것이죠. 왜 그 성물들을 더 높이 치고 화가가 그린 예수의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그 이미지들을 낮은 것으로 간주하는가? 그럼 특히 성상 파괴 시대에는 이 아케이로포이테우스를 유일한 이미지로 간주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금지했던 것인가 하면 재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현에는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케이로포이테우스는 재현되지 않은 혹은 아주 극소량만 재현된, 즉 재현의 왜곡의 과정을 조금만 거친, 즉 현시된 대상이니까, 즉 S1의 대상인 것이니까 그것이 위대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는 실제의 개념으로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는 그 자체로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건 공백이니까,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실제가 우리에게 출현하려면 어떤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의존해서 매개를 해서 등장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팔루스의 영역에 존재하는 강한 매개체라면 실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억압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가 자신을 그나마 많이 드러냈다면 재현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즉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신 어떤 흔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인데 그 흔적을 아케이로포이테우스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흔적을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흔적을 태상 A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의 매개를 통해서 실제가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것이죠. 가장 날 것으로서의 흔적이, 즉 지각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이 그 동일성을 아주 조금만 상실한 채로 우리에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를 세미나칠에서는 큰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라쇼즈라고 불렀어요. 큰 사물, 다스팅. 프로이트의 용어를 따라서 큰 사물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세미나 7에서는 이 실제라는 것을, 즉 큰 사물이라는 것을 다소 추상적으로만 묘사를 했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큰 사물이다, 사물 중에 가장 큰 것이고 재현될 수 없는 대상이다 라고만 가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프로이트의 초기 논문의 논의를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욕망이 흘러들어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비켜가는, 자, 그러한 대상이다. 우리의 모든 욕망의 중력으로 가장 핵심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억압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의 대상이다. 재현될 수 없는 대상이다 라고 세미나 7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체물들이 존재한다. 그거를 산물들이라고, 디자호라고 부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산물들의 세계를 살아간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상실했다면 그 여자친구는 대체물인 거예요. 그 대체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머니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 사물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더 이상 큰 사물을 하지 못해요. 역할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억압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큰 사물이 모든 것의 원인이긴 하지만, 즉 조르디 베렉의 소설에서처럼 알파벳 의가 모든 이야기들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소설 자체는 대체물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산물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허용된 대상들의 세계라는 것이죠. 금지된 대상은 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방식으로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이 주의상스의 장소, 충동의 장소, 실제의 장소를 세미나 11에서는 보다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요. 보다 우리가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임상의 차원에서도 그것을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데, 자, 그게 바로 대상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A는 큰 사물의 일상적 판본이라는 거죠. 큰 사물은 추상적 판본이고 그렇게 가정만 해놓은 이름이라면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등장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미나 12에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대상 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A와 큰 사물은 그런 근친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대상 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락강이 세미나 11의 6강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상 A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락강이 표본체취라는 단어를 써요. 대상 A는 표본체취된 대상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표본체취는 프랑스어로 프렐레브멍이라고 해요. 프렐레브멍. 레브멍은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드는 거예요. 레브멍. 르베 하면 이렇게 세우다, 들다라는 뜻이니까.
주물레브 그러면 나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프레는 먼저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먼저 프리죠 영어로. 프렐레브멍. 그러니까 먼저 하나를 뽑아서 전체를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프렐레브멍이 표본 검사인 것이죠. 다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만 꼭 집어서 탁 뽑아내는 거예요. 먼저 뽑아내서 그걸 보고 이건 퀄리티가 뭐 팔아도 되겠네. 아니면 뭐 이건 뭐 퀄리티가 중이네, 상이네, 하네 이런 걸 전체의 표본을 다 검사하지 않고 하나만 검사하는 거, 표본 검사를 하는 것이 이게 프렐레브멍이에요. 프렐레브멍. 근데 이 프렐레브멍은 사실 그런 뭐 제품 검사에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피를 뽑아도 프렐레브멍이에요. 피를 뽑아도. 여러분 피 검사한다고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만 한 방울만 뽑아내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한 방울에서 내 전체의 신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게 프렐레브멍의 표본 채취. 그런데 왜 이 표본 채취가 대상 A와 관련이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큰 사물과 대상의 관계를 상기해 보시면 라강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대상 A란 뭐냐? 큰 사물의 특정한 표본이라는 거예요. 큰 사물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표본이 우리에게 등장했다라면 그 표본을 가지고 큰 사물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 채취라는 프렐레브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대상 A의 속성을, 대상 A는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의 속성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상 A는 가장 근본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죠. 상징화에 저항한다. 상징화에. 상징계는 뭐냐면 언어의 세계예요. 언어의 세계인데 아무런 언어의 세계가 아니라 질서 잡힌 언어의 세계인 것이죠. 질서 잡힌 언어의 세계이고 이 질서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아버지인 것이죠. 상징적 아버지. 질서의 주인은 가부장적 권력인 거예요. 이데올로기인 것이고. 그래서 이 상징화는, 이 상징계는 팔루스를 가지고 자신의 의미의 디렉션을 설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징화의 세계는 대타자의 세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큰 타자인 것이죠. 권력을 가진 타자.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모든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자인데 이웃집 아저씨도 혹은 아주머니도 아니고 큰 타자. 그들의 그 작은 타자들을 다 지배하는 가장 큰 타자. 종합적 타자라는 것이죠. 그 대타자가 이 상징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징화에 저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즉 고정관념의 언어에 저항하고 이해될 수 있는 지식의 언어에 저항하고 대타자의 언어에 저항한다라는, 권력의 언어에 저항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상 A라는 거예요. 저항하기 때문에 포착되기가 불가능해요. 저항한다라는 것은 상징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상징화되는 순간 그것은 대상 A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포착 불가능한, 규정 불가능한, 비가독적인, 읽을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 A는 팔루스의 의미화 기능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대상 A가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한쪽 반응은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 반응은 극단적인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시할 때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근데 불안을 느끼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이 대상 A가, 이 실제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분석가에게 요청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심리치료사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그 대상 A를 대타자의 언어로 포착하려고 해요. 설명하려고 하죠. 그럴 경우 대상 A는 어떻게 할까요? 포착되는 신용만 하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증상은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표면적으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은 그 증상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그 정신과 의사분이 아주 정확한 처방을 해주어서 나의 정신병인, 나의 증상이 소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건 신경증자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실제가 사라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실제가 모든 것의 원인이니까. 원인을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증상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심리치료의 모든 경향들은 바로 이와 같은 단순한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인문학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기를 알지 않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대상 A라는 것과 욕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 환상의 도식에서 욕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대상 A와 즉 실제와 욕망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 실제는 욕망이 아니에요. 욕망은 뭐냐면 철저하게 언어적인 거예요. 락강의 용법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상징기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그래서 기표 연쇄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언어적인 것이죠. 그래서 락강의 욕망 이론은 어쨌든 언어 이론인 거예요. 언어 이론. 인간은 언어를 말함을 통해서 욕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에는 두 가지 수준이 존재한다라고 락강은 생각해요. 세미나 11에서 그 부분이 언급된 건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가 덧붙여 보자면 첫 번째 수준은 은유의 수준이에요. 은유의 수준. 욕망은 언어를 통해서 작동한다. 이 은유가 작동하는 장소가 바로 팔루스의 장소인 거예요. 내가 A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A라는 어떤 쾌락을 갖게 되면 그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성욕을 느꼈어요. 성욕을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를 찾아가야 될까? 남자를 찾아가야 될까? 자, 일반적으로 남자는 누구를 찾아가나요? 여자를 찾아가죠. 왜 여자를 찾아갈까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수컷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언어 세계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가정해줘요. 그런데 왜 여자를 찾아갈까? 그것도 왜 이런 여자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일까? 팔루스가 나에게 그렇게 은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A라는 것을 B로 은유하도록 팔루스가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성장 과정에서 배운 것이죠. 이 팔루스의 지배 안에 있는 한 나의 욕망은 이렇게만 은유돼요. 은유라는 게 뭔가요? A를 B로 대체하는 것이 은유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팔루스의 은유는 한 번만 일어나요. 즉 나는 이렇게 반응할 때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라는 한 번의 은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욕망은 은유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혹은 은유의 세계가 욕망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잖아요. 이런 충동을 갖는다 해서 단지 이것만 갖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라면이 먹고 싶다. 누가 라면을 먹는 걸 봤는데 너무 맛있게 먹더라. 그래서 라면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신라면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라면을 먹게 되죠. 라면 사이에서도 대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즉 환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충동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한 번 은유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은유의 장소에서는 또는 환유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언어의 기표의 연쇄작용에 의해서 욕망이 무한전개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진다는 것이니까 욕망의 세계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은유와 환유의 기능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욕망의 세계인데 그렇다면 이 욕망의 세계의 언어의 은유와 환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대상 A라고 보면 돼요. 대상 A는 은유와 환유를 거부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대상 A를 왜 표본 채취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지를 환상의 공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텍스트에 그 환상의 공식이 이미지로 실려 있는데 잘 보시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환상의 공식은 빗금친 S와 중간에 마른 목걸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대상 A가 있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사실 세미나 11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의 강의에서 이미 등장한 공식인데 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욕망의 공식이 아니고 환상의 공식인가 하면 욕망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체가 자, 빗금친 S는 주체인 것이죠. 왜 빗금이 쳐져 있는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빗금 쳐져 있다는 것은 뭔가에 의해서 표시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표시. 이렇게 빗금을 쳤다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태인이었다면 나치가 어떻게 할까요? 그 별 표시를 통해서 다윗의 별 표시를 통해서 표지하죠. 그러니까 넌 유태인이야 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주체는 예외 없이 낙인 찍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낙인 찍혀 있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상징계에 의해서 포획되었다. 언어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언어적 존재이다. 라는 의미에서 표지되어 있다는 거죠. 즉 표기되어 있다. 라이팅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팅. 리라이팅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 표기는 언제나 두 번이라니까. 그래서 재현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자, 표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빗금의 그 짝대기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분열되어 있다는 의미죠.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의식으로, 하나는 무의식으로 분열된 존재라는 것이죠. 본인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게 그 짝대기에 그어짐의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짝대기 그어진 주체는 자, 어떤 숙명을 갖게 되는가 하면 A라는 것에 사로잡히는 숙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A라는 것에. A라는 것의 숙명에 사로잡히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의미는 뭔가 하면, 자, 이거예요. 첫 번째, 그 빗금의 첫 번째 의미가 상징계에 의해서 내가 분절되었다, 표지되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상징계에 의해서 분절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김없이 억압됐다라는 거예요. 상징계가 나를 분절했으니까 나의 어머니에 대한 충동, 기원적인 충동, 쾌락은 포기되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뭐 다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충동이 발생하고 아이는 그걸 탐닉하다가 아버지의 법이 들어와서 어머니를 포기하게 되고,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싶어하고 어머니를 되찾고 싶어하지만 그 컴플렉스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법과 규범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체는 완전히 장악당하고 주익상스는 완전히 포기당한 핍진한 존재가 된다라고. 인간은 그토록 왜 자신이 쾌락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일까? 상징계와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완전히 문신당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억압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허용된 아주 한 줌의 쾌락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신체가 바로 그 핍진한 신체고 빗금쳐진 신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또한 하나의 규정이 있어요. 억압된 건 분명히 회귀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이 오히려 회귀하는 것을 조장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억압은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왜 억압이 불완전한가 하면 억압의 주체인 언어의 세계가 인간의 언어의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고, 완전하지 않는 상징계는 균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빗금쳐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균열을 가지고 있는 상징계는 완전하게 억압을 성공시킬 수 없어서 우리의 신체에 쾌락의 잔여 부분이 남는다는 거예요. 쾌락의 잔여 부분이. 자, 그래서 그 잔여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현상을 바로 이 환상의 공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A가 바로 잔여 부분인 거예요. 완전히 상징화될 수 없었던 무언가에 우리가 이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쾌락이니까. 자, 상징계가 모든 걸 빼앗아 갔잖아요. 그걸 소외라고 불러요. 알리에나시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데 빼앗아 가지 못한 한 부분이 있다. 나머지 잔여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잔여 부분이 바로 A인데, 자, 그걸 우리가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갑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 다 뺏겼잖아요. 소지품 다 뺏기고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그런데 그 모든 걸 빼앗겨서 누군가 절대적인 권력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동료 수감자가 야, 담배 한 대 내가 어디서 구했어? 라고 주면 굉장히 반갑겠죠. 그 담배가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저는 지금 담배를 안 피는데 20대 때까지는 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일주일 뒤에 담배를 피게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워낙 많이 펴서 그 이전에 이제 좀 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한 대, 그것도 아주 그때는 이상하게 맛이 없는 담배를 줬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조차 까마득한데, 어쨌든 군대 사람들 막 소리라고 부르나요? 군소리라고 부르는 아주 이상한 담배를 줬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한 대 필 시간이. 그래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하면 담배를 피게 해주는데, 그걸 피기 위해서 훈련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자,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이유는 뭔가. 자,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어떤 잔여적인 것이, 쾌락의 일부분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쾌락에. 자, 그 관계가 바로 빗금친 네스와 중간에 마른 목걸과 그 다음에 A의 관계예요. A는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실제는 A는 상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군대 생활의 일환은 담배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불안을 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기껏해야 뭐 암 걸릴 위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대상 A가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즉 상징화할 수 없고 그것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줘요. 그래서 다시 억압하죠. 그래서 무의식의 상태에선 사로잡혀 있지만 의식의 상태에선 그걸 외면하려고 해요. 그걸 부인작용이라고 불러요. 부인. 데네기아시옹이라고 하죠. 현실 원칙이 부인을 하도록 만들어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 사이에 어떤 환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중간에 있는 마른 목걸이인 거예요. 어떤 종류의 방어인 것이죠.
즉 실제 그 자체를 탐닉하기보다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자, 그러한 현상을 마른 목걸이 하는데, 이 마른 목걸이 가장 흔히 발견되는, 마른 목걸이 하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흔히 발견되는 기능이 바로 팔로스의 기능인 거예요. 분명히 저 대상 A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데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불안하니까 중간에 범퍼를 만들어내고 방어장치를 만들어내고 환상의 장치를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달리 왜곡해서 재현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마른 목걸이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팔로스적 필터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쯤에서 그 마른 목걸이를 프랑스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이 비슷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른 목걸이는 원래 프랑스어로 로송즈라고 해요. 로송즈라고 하죠. 로송즈. 그게 마른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락강은 로송즈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뿌앙송이라고 불러요. 뿌앙송. 뿌앙송은 뭐냐면 여러분 그 롤랑 바르트 텍스트 읽으시는 분들은 풍쿠툼이라는 개념 아시죠? 풍쿠툼. 거기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풍쿠툼. 찌르다. 찌르다. 자, 뿌앙송의 라틴어 어원은 뭐냐면 풍크티오예요. 풍크티오. 찌르다. 그런데 이 뿌앙송은 원래 프랑스어로는 보통은 어떻게 쓰이냐면 인장이라고 불러요. 인장. 낙인. 뭔가 이렇게 나의 제품에 인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는 것. 이걸 뿌앙송이라고 불러요. 뿌앙송을 딱 찍는다라는 것은 이건 내 글이다. 내 편지다. 내 제품이다. 어떤 장인이 가구를 만들면 거기에 인두로 지져서 어디의 제품이라고 누구의 이름을 딱 찍잖아요. 그게 뿌앙송이에요. 일반적으로 뿌앙송이라는 단어가 르뿌앙송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방식인 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욕망의 원인은 대상 A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환상의 공식을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빗금친 S라고 하는 주체가 욕망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그 모든 욕망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팔루스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대타자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라도 그것의 원인의 장소에는 대상 A가 있다. 즉 실제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의 원인에는 A가 있다라는 인장을 찍는 것으로 의미해 볼 수도 있어요. 락강이 그렇게 인장을 찍었다라고 의미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바로 그 프렐레브멍, 그 표본 채취의 개념인데 이 풍크치오라는 단어가 찌르다라는 라틴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천자술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천자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푹 찔러서 그러니까 바늘로 어디 찌르면 거기에서 조직이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본 채취용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자술이에요, 여러분. 천자술. 그러니까 뾰족한 것을 가지고 이 풍크치오하는 거 어딘가를 찔러서 아주 일부분의 조직을 떼어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내는 거. 생물학적인 윤곽이든 뭐든. 자, 이게 천자술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풍크치오는 뿌앙송의 풍크치오가 찌르다라는 단어가 이 천자술이라는 단어가 뿌앙송의 어원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왜 락강이 대상 A는 표본 채취의 기능의 결과물이다라고 그런 이론적인 전개를 실행했던 것인지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상 A라는 것은 결국 큰 사물의 표본 채취물이라는 거, 천자술에 의해서 채취된 표본이라는 것이죠. 큰 사물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그냥 가정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상 A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실제 전체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쾌락의 충만한 신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일부분, 한 조각이 바로 대상 A라는 것이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환상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긴 핍진화된 주체가 어떤 원초적인 쾌락을 환기시키는 절편과 만나고 그것에 사로잡히는 걸 증상적 순간이라고 부르고 그 순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공식이 환상의 공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을 우리는 팔루스의 순간, 팔루스에 의해서 지배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뿌앙송을, 그 마른 목걸이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걸 조각조각 잘라보세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나누면 상호적이거나 배타적이라는 논리학 기호가 나와요. 위의 삿갓은 상호적이고 밑의 삿갓은 배타적이에요. 혹은 좌우로 잘라보세요. 그 마른 목걸이를. 그러면 크거나 작거나 라는
수학의 집합론의 기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른 목걸 자체가 결국 모든 가능한 논리를, 모든 가능한 관계의 식을 설정하는 표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주체가, 자, 소외된 주체이죠. 자신의 증상인 대상 A와 맺는 관련성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각각의 개인적인 특수성의 산물이에요. 각각의 대상 A와 주체가 맺는 관련성은 이 뿌앙송 혹은 이 마른 목골, 이 로성즈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 일원화할 수 없는 관계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일원화할 수 없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주체에게 작동하는 관련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의 공식은 그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 A와 주체가 맺는 관계는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심리학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 심리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A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일반화하고 일원화하려는 시도예요. 그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대상에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추론하려는 일종의 일반화의 작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테스트지가 나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테스트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심리학 테스트라는 게. 똑같은 테스트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대상 A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보편화하려고 해요. 자, 이것만큼 폭력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대상 A와 주체의 관련성은 개인사가 만들어낸 극단적으로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걸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을 다시 개별적인 차원에서 창조해내도록 만들려고 정신분석의 내담을 이끌고 가는 것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이라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바로 이 일반화를 절대로 믿지 않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이 해석되는 것에 저항하는 상당히 비의료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어떤 태도인가? 인문학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락강 보고 너 철학자냐? 너 인문학자냐? 인류학자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락강이 정신분석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유는 정신분석이 현실 타협적인 의료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의료행위는 현실 타협적인 거예요, 여러분. 의료행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의료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실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 타협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어떤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모두가 믿지는 않지만 가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 속에서 일반적인 치료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체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신체에 관련된 것이라면. 자, 모든 사람들이 팔이 두 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팔이 하나 잘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비로소 정상이 됐네요. 난 사람들이 팔 두 개 달고 다니는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난 이제야 비로소 정상의 세계로 돌아왔네요. 라고 말한다면 의사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동의는 못하는 거예요. 마다 해도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의수를, 기계팔을 달아드린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죠. 정상이라는 걸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의료의 생애에서는. 그런데 그건 어쨌든 선의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현실 타협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심리의 치료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락강은 생각해요. 현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보편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 영혼이란 정상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상 A와 주체가 맺는 관련성은 근본적으로 개별적이고 그것을 보편화하려는 힘은 이미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의 힘인 것이니까 정신분석이 거기에 일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하지 않아도 교회가, 학교가, 감옥이, 온갖 종류의 기관들이, 회사가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분석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분석은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그러면 진리에 관련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 베리테라고 쓰죠. 진리, 그 진리, 더 베리테가 있다.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세계의 논리가 구성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가 안정성을 획득하죠. 자, 이건 나름대로 좋은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일조하지 않아도 세계는 그렇게 굴러가고 그러한 폭력을 통해서 세계는 공동체를 구성해낼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구조가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현상인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바로 그러한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가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체에 등장한 증상적 주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실천이라는 거죠.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진리가 있다. 레 베리테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만의 진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없다면 발명해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흐름을 제가 항상 표현하는 바에 따르자면 일반적인 의학은, 심리치료는 차이에서 보편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해요. 차이에서. 당신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이 증상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로 좀 갑시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라는 건 치료자에게도 편안하고 내담자에게도 편안하고 가족들도 다 편안한 상태인 것이니까 보편성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상태는 아주 개별적인데 보편적인 편안함의 영역으로 같이 갑시다. 즉 차이에서 보편으로 갑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치료의 과정이라면 정신분석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보편의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로부터 억압받고 있고 그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니 당신의 증상이 그로부터 착취당하고 있으니 자, 그 보편을 버리고 절대적 차이의 세계로 갑시다 라고 제안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담자가. 저는 그렇게 개성 있는 인물이 아닌데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절대적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보편성의 세계에 속해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면 정신분석의 실천은 이렇게 또한 제안한다는 거죠. 없으면 만들어냅시다 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새로운 말투를 만들어내고 보편성의 폭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어떤 어투를 만들어냅시다. 위대한 시인이 괴테가 될 필요는 없지만 동네 시인이라도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환상의 횡단이라고 부르죠. 환상의 횡단. 환상의 횡단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그 도식 S 빗금친 것과 마른 목걸과 A라는 그 가로 속에 있는 것에서 S로부터 A로 가는 화살표를 그리는 것을 환상의 횡단의 도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환상의 횡단은 그럼 뭘 의미하는가? 자, 빗금친 것으로부터 증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즉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개별적인 장소로 가는 것이니까 그게 환상의 횡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마른 목걸인데 마른 목걸의 가장 강력한 환상은 뭔가요? 팔루스의 환상이고 보편성의 환상이고 지배자의 환상인 것이니까 그걸 넘어서 외부로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환상의 횡단이고 환상의 횡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체가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마른 목걸이 방어이니까 그리고 그 방어의 주체는 대타자이니까 증상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억압인 것이니까 그것을 횡단한다라는 것은 억압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상 A의 장소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증상을 즐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 A에 우리가 가장 쉽게 부여할 수 있는 이미지는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을 즐기고 공백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요? 다른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이전의 나로부터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투명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환상의 횡단을 가정할 때에는 그 환상의 공식에서 마른 목걸을 대타자라고 가정해 보실 수 있어요. 그건 대타자다. 마른 목걸은 대타자가 만들어내는 가상적 세계이다. 리얼리티의 세계인 것이죠. 흔히 말해지는. 그리고 대상 A는 실제다. 혹은 공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 A의 장소에 빗금친 주체가 도달한다는 것은 공백이 되거나 공백을 즐긴다. 공백을 가지고 유의를 즐기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백을 가지고 유의를 즐기게 되면 그 공백 안으로 텅 빈 항아리 속에 무언가를 채워넣기 시작하겠죠. 그것을 라깡이 말하는 엑스 니힐로의 실천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실천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S1을 새로운 자신만의 주인 기표를 발명해내는 것을 분석 담화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한 2분간의 말을 통해서 제가 지난 한 2년간 말과할 아카데미 그리고 라칸 칼리지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드렸던 모든 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 집약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횡단이란, 환상의 횡단이란 주체를 사로잡고 있는 타자의 흔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주체를 사로잡고 있는 타자의 흔적을 제가 베스티지움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베스티지움, 타자의 베스티지움. 베스티지움은 예수가 죽어 있었던 시신의 흔적을 베스티지움, 성스러운 흔적이라고 말하는 라틴어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베스티지움이 그거예요. 예수의 진리의 흔적. 그런데 왜 이 환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스티지움이라고 또한 동일한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타자가 우리에게 흔적을 남겼어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고정관념의 세계가 아버지의 법과 규범이 우리에게 강한 흔적을 남겨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소외된 존재로서. 타자의 말투를 쓰고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고 타자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타자가 맞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타자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오하고 자, 이러한 존재가 결국 타자의 흔적으로서의 우리이니까 타자의 베스티지움이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환상의 횡단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나와서 마른 목골을 넘어가면 A라는 것의 흔적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도식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려놓았어요, 여러분들에게. S의 빗금친 그 짝대기를 마른 목골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이제는 빗금친 주체가 S가 아니라, 즉 수의제, 주체가 아니라 빗금친 대상은, 즉 파괴되는 대상은 마른 목골이라는 것이죠. 상징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와 조우하는 이미지가 바로 두 번째 환상의 도식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환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덜 소외된 환상이라는 것이죠. 즉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빗금치는 주체가 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환상의 도식을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빗금이 어디로 가 있는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빗금이 없는 주체, 자유로운 주체, 자유인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죠.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절차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내가 주체야, 난 지금 뭘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은 못해요. 정신분석의 내담 과정이 상당히 분석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내담자는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내가 주체였어. 과연 내가 타자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새로운 어떤 시적인 언어를, 여기서 시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만의 문체를 발명해내고 있었어 라는 건 그 순간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사후에 1년 뒤에 2년 뒤에 사후적으로 회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체는 인물이나 실체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더 주체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체적인 과정을 더 많이 경험했다라는 뜻이지 내가 의식적으로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환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였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는 타자의 권력으로부터 내가 빠져나가는데 더 민첩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다소 애매모호한 이것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자주 드는 사례, 광주 민주항쟁에서 자, 그 시민군들 혹은 그 도청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그 인물들이 내가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다. 나는 주체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주인이 된 적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에서 주인이다라고 자각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끝까지 불안한 거죠. 내가 과연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전두환이 떠들었던 것처럼 이 배후에 간첩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 나는 지금 꼭두 없이 노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당히 불안해요. 불안하면서도 밀려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끌리는 거죠. 무언가에 매혹당하고 어떤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떤 정의감이라는 타자적인 어떤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의감이라는 것도 내가 발명해낸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무언가 외부로부터 온 것이 나를 잡아서 그 순간에 나를 밀어붙여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항쟁에서 어떤 특정한 투쟁의 순간에서 혹은 예수를 따라 나서는 사도의 발걸음에서 이끌려감이 있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민주항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뒤에 20년이 지난 뒤에 그때는 알아요. 그 순간 내가 주체였구나. 그 이전까지는 속기만 했었고 정부가 하는 말만 들었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만 듣고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옳다 이리저리 끌려만 다녔는데 그 순간 나는 주체이긴 했구나 라고 사후적으로만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나의 개인사 속에 주체성이라는 것이 와서 박히게 된다는 거죠. 나의 개인사 속에 주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반짝이는 진주처럼 박혀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비슷한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순간에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광주민주화항쟁을 경험했던 어떤 세대가 다시 촛불항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비슷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즉각적으로 몸이 알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또다시 주체의 여정에, 주체의 절차에 참여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로서의 주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 상태에서는 무언가에 지배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체라는 개념은 그게 역사의 정치적 투쟁의 과정 속에서이건 아니면 연애사의 과정 속에서이건 혹은 연애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야. 누군가를 사랑해서 현실적인 모든 고정관념을 다 파기하는 순간이 있다 해도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스스로를. 나는 내 사랑을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저 여자애, 나는 저 남자애 미쳤어. 난 저 남자밖에 안 보여. 난 저 여자밖에 안 보여. 라는 소외의 표현을 해요. 주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실현했고 사회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자신만의 사랑을 실현했던 것을 나중에 기억할 때 그때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체였어. 라는 방식으로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이 정신분석의 내담 상황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석가가 이끄는 대로 계속 끌려가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전이라는 것이 있는 한 분석가의 유도에 의해서 분석가의 매혹에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체로서의 주체로서의 내담자라는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절차가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그 절차가 환상의 횡단인 것이고 그 절차가 시적 실천인 것이고 그 절차가 결국은 주체라는 개념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생각나면 주체성 성공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